대선 경랑 속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건 하나 하십시오. 자기들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고 뭉개고 이러다가 이 압수수색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러나 좀 망신주기식의 이런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는 어제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영장에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려는 것이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 김진우 공수처장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성명을 냈는데 윤 전 총장은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을 입건할 테면 해봐라.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캠프에서는 김진우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앞으로 윤 전 총장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가 발족이 될 때 다들 그런 우려를 했어요. 혹여나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정책 반대자의 어떤 탄압하는 도구로 되지 않을까, 그 우려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선이 딱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지금 야당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물론 뭐 형사소송법상 일단 피고발이나 피고선이 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공수처가 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피의자? 그러면 이게 뭔가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일단 손준성 검사와 김웅 지금 의원 간에 했다는 의혹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언론이나 여당에 제기하듯이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시로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있는 증거는 일단 두 사람 간에 오고 갔다고 추정되는 이런 어떤 파일만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가 무슨 근거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여기에 피해자로 끌어들였을까? 그럼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만약 그런 증언을 했다면 제가 이 윤 총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런 어떤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도 있다라면 저는 뭐 이건 국민들이 수긍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공수처가 만약에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까? 바로 압수수색을 이렇게 4일 만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닌 게 뻔한데 왜 굳이 윤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가 뚜렷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입건해 수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민감한 지금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이고 저는 공수처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문들 때문에 자칫 선거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선거 개입, 국기문란 역시 국민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야당과 합작하여 선거 개입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 했던 헌법 파괴적인 게이트 의혹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여당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대선까지 일단 6개월 정도 남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이나 정치적 중립성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현종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피의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의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위에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피의자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되려면 범죄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윤 총장에게 이러한 그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가? 그다음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사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3개월, 4개월, 1년, 2년도 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의심받는 상태로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이 자체로서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선거에 공수처가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수처가 과연 존립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까지도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신 있으면 빨리빨리 이제 공수처가 뭐 2, 3개월 내에 밝혀내든지 그게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인데요. 지난 9일에는 나는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하루 만인 어제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조성은 부위원장은 내가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가 맞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공익신고자임을 밝힐 결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시 보도와 관련해서 나는 제보라는 게 아니라 사고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추가 취재를 했고 보도 강행 의사를 밝혀서 보도를 막지 못했다. 거절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밝혀지면 제보 경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에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밝혀지면 제보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배후 세력이 누군지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성은 씨가 제보자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익명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들으셨던 대로 사실상 이 제보자가 뭔가 굉장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낸 듯한 사실상 이 제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목당한 당사자로서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좀 설명해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상당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국면을 만들었는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손준성 검사와의 연결고리가 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경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적 관계가 드러날지 지금 모호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본인이 전면에 나섰는지, 이것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대선 국면에서 과연 플러스가 될지 상당히 의문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익명의 제보자였던 사람이 나와서 나는 어떤 제보자라는 타이틀조차 좀 어려울 정도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김웅 의원이 지속적으로 황당한 캠프에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뭐 이게 여권의 캠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할 거고, 제보자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를 공격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체가 없다면 없는 대로 구체적인 팩트로 대응을 해야지 처음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도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고발 사주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명했지만 네. 사실상 이렇게 경유해서 넘어간 고발장과 거의 유사한 실제 고발장이 8월경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위에 대해서 캠프가 어떻게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성은 씨가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첫 보도를 하기 3주 전인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모두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이번 네. 사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 일단 지금 조성은 씨가 지난 6월 달에 뉴스버스 기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7월 달쯤에 이제 이게 구체적인 제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조성은 씨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다. 자,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보가 아니라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고의 정확한 의미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젠가 하면 결국은 이 조성은 씨가 상당히 심적으로 어떤 갈등과 고뇌를 느꼈던 그 시점입니다. 자, 그 시점이 바로 이제 8월 11일 날입니다. 그 11일 날 박지원 원장을 시내에 있는 모 호텔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그럼 정치인들입니다. 두 분 다. 박지원 원장 잘 아시겠지만 뭐 정치 구단이고 또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과거 자신과 당을 함께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박지원 측이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에 비대위원 할 때 자,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9월 2일 날 바로 이제 뉴스버스에 기사가 나온 것이죠. 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조성은 씨는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이 만나자 해서 한 번 만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지원 원장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만났다.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이 맞나요? 수시로 만났다라면 왜 수시로 만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바로 이 시점에 당시 국정원은 정치 중립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정치 중립을 선언을 하죠? 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박지원 원장은 뭐 정치 구단을 할 정도로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분인데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겠는가에 대한 의문 또 하나. 두 번째는 조성은 씨가 본인이 처음에 대검으로 이 가져갔다는 한동수 감찰원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나자 갔다는데 그럼 누구의 소개를 받고 갔는지 일단 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한동수 부장은 처음에 우리 부처에서 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만약에 당신이 휴대전화를 준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솔직히 뭔가 거래를 한 듯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자, 그럼 휴대전화를 안 줬으면 본인이 그냥 국민권익에 가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대검 강동수 감찰부장이 휴대전화를 받는 조건으로 이 신청을 받아줬을까? 그 이후에는 국민권익위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 신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국은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작에 대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현조 위원님의 추정이란 점도 함께 밝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공수처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엇보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실제 고소장을 썼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전 총장, 손준성 검사와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애초 윤 당시 총장은 손준성 검사 전임자, 그 전임자의 그냥 유임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1월 8일에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1차 검찰 인사 대학살. 그걸로 선 검사가 오게 되죠. 고발장을 보냈다는 날이 4월 3일인데 그럼 그 시점에 송 검사는 대검에서 석 달도 윤 총장과 같이 근무하지 않은 신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송 검사는 윤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8월 인사 시기에 제가
이 조직 혁신을 했어요. 예. 대검의 그 예. 수사정보 기능을 갖고 있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폐지하겠다 했더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허. 기어코 청와대를 쫓아가서 이 수사정보 정책관을 유지하는 쪽으로 손준성을 집착한 것은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 캠프가 손준성 검사와 거리 두게 나선 것은 아마 지난 8일 기자회견 때 김웅원의 이 발언 때문일 겁니다. 그 발언도 같이 들어보시죠.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김웅원은 여전히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캠프와 추미애 전 장관은 서로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를 두고 굉장히 지금 입장이 첨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꼬리 자르기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손준성 검사라는 그 개인을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어떤 고발장을 작성할 동의인이 개인으로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검의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서 기능하는 그 직책을 입었을 때 과연 그 고발장을 실제로 작성했다면 그 경위가 설명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작성의 주체로 드러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정조준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당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 사안의 향후 파장을 두고 윤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포렌식을 하거나 휴대폰을 이제 해가지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그 뭐 판결 초안을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네, 정 변호사님 어제 국민의당의 국민 면접 영상인데요. 네네. 윤 전 총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만약에 손 차장이 직접 작성을 했고 거기에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손 차장이 작성을 했다. 원래 그 작정하고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관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검사가 여자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장검사 제끼고 검사장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옷을 벗은 그런 케이스는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손 차장이 초임 검사도 아니고 차장 검사인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객관적으로 고발장을 보면 볼수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도 이거는 고발장 자체가 좀 의문이 많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손 차장이 뭐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만큼 빨리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